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셀린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아주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1951년에 발표된 작가의 자전적인 성장 소설이고요. 문제아인 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큰 혼란을 그리고 있죠. 이 소년이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눈떠가는 과정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인 문체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제가 호밀밭의 파수꾼 이 책을 언급했더랬어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소개드리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자니 호밀밭의 파수꾼의 스토리가 주인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어서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흠뻑 빠져가지고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이 책을 손에 들고 다 볼 때까지 놓지를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진짜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흡입력이 굉장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런 작가님이셨고요. 작가님 자체가 픽션스러운 참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으로 유명하죠.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미국의 소설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는 1919년에서 2010년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살다가 가신 분이고요. 뉴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인 맥버니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셨어요. 헤르만 헤세가 그 퇴학인지 좌퇴인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 호밀밭의 파수꾼의 작가분도 학교를 제 발로 걸어 나오십니다. 그런 후 벨리포지 육군 사관 학교로 전학하시고요. 그때서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1940년에 그러니까 21살인가요? 그때 처녀작인 젊은이들이라는 책으로 문단에 등장했고 1951년에 발표한 장편 호밀밭의 파수꾼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게 됩니다. 포크나어는 현대문학의 최고 걸작이라고까지 이 책 호밀밭의 파수꾼을 칭찬했고요. 셀린저는 이 작품으로 단번에 인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셀린저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또 이 호밀밭의 파수꾼만은 이 소설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이후의 작품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알게 된 거는 그 이후에도 여러 편의 작품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9편의 이야기라는 책도 있었고 댈러스 집안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프레니어와 주의, 목수들이여 석가래를 높여 올려라, 시모어 등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밀밭의 파수꾼에 가려져 있죠. 작품이 적은 이 작가는 뉴햄프셔의 코니시에 있는 집에 살면서 저널리스트의 취재도 모두 거절하고 아내와도 이혼한 채 속세를 떠난 은자처럼 그런 칩거 생활을 하셨어요. 그 칩거 생활 동안에 글래스가의 연대기를 집필하고 있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2010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셀린저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별로 없었거든요. 보통은 작품을 많이 낸 작가들 같으면 작가에 대한 평론집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작가의 삶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셀린저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이런 작가들처럼 막 유명한 작품이 여러 편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작가 자체에 대한 평론집이나 자서전이나 대담집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우연히 아마 1년 전 정도 됐을까요? 이 셀린저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영화관에서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나 반가웠는지. 물론 개봉관 수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예술 영화 하는 그런 시네마에서 몇 회 상영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치지 않고 가서 이 셀린저의 삶을 다룬 영화를 보았죠.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니시에 있는 집에 혼자 그런 세상으로부터 외떨어진 곳에서 정말 외롭다, 고독하다, 아니면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마치 좀 도망자이거나 이 모든 속세 환멸을 느낀 그런 사람처럼 이 세상과의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그런 좀 괴기스러운 삶을 택하셨고요. 그 상태의 삶을 굉장히 오래 지속하다가 그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문학계나 그 언론 또 그와 잠깐 길지 않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와 한 시절을 같이 했던 그의 여인들 한테조차도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 받지 못한 삶이 아니었던가 싶게끔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런 팩트로 그들 눈에는 보였었던가 보더라고요. 성격이 좀 되게 괴팍한 할아버지처럼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야? 막 그런 기운을 온몸으로 뿜뿜 내뿜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요. 그런 노인이 되셨던 그런 모습이 또 파파라치 같은 그런 기자들한테 찍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인생을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되게 유복하게 자랐고 머리도 좋고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 허위에 가득 찬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사회가 싫었던 거죠.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하고 뭔가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인간의 그런 바닥의 면 그 참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럴 인간의 추한 면, 악한 면 그런 것들을 부딪힌 거죠. 그런 것들에.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세상의 환멸을 더더욱 느끼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유복하게 살았고 또 이 작품도 너무나 그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그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언론들, 그랬기 때문에 그 또한 싫었던 거죠. 셀린저는. 제가 셀린저의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인생이라는 거, 본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저런 허위로 똘똘 뭉친 결국 저렇게 악을 양산할 뿐인 그런 삶의 모습들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그들과 동화되어 살지 않겠노라 하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해봐요. 호밀밭의 파수꾼 내용 이제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아마 스토리를 읽고 나면 왜 미셸이 이 셀린저에 대해서 좀 전에 그런 나름의 이해를 하게 됐는지 조금 더 저의 의견에 가까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제적당한 콜필드,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제적당하고 퇴학당하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런 짧지만 긴 그런 여정 기록입니다. 16살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어느 날 3번째로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제적당하게 되어서요. 다시 집이 있는 뉴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볼 낯이 없어요. 지저분하고 엉터리인 이 세상에 절망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찾아 2박 3일 동안 방황을 해요. 그간의 이야기입니다. 명문 사립학교의 교육 속에는 홀든이 다녔던 그 사립학교의 교육 속에는 홀든이 자각하고 반항하게 되는 현대사회의 허위와 허식, 무신경, 약육강식, 비겁함 등이 숨어 있어요. 그 전체였죠, 사실. 그것이 콜필드를 부적응자로 내몰았던 원흉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부적응자로 쫓겨나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방랑하던 중에 고독한 청년, 이 외로운 마음에 골핀을 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는 결국엔 돈만 밝히는 매춘부도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결국엔 돈만 밝히는 마약 밀매업자도 있었고요. 유명인만 쫓아다니는 사무직 여성분도 있었고요.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는 콜필드의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교사도 있었고요. 이런 인물들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콜필드의 고독감과 염세감만 더 깊어지게 되죠. 그래도 수녀와 아이, 얼어붙은 연못의 오리, 이런 좀 무력한 것에 대해서는, 약한 것에 대해서는 홀필드에게 애정이 피어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때묻지 않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꿈꾸게 한 것은 오히려 인간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인 언어의 포기였죠. 이렇게 해서 가출을 결심하고요. 집을 나와 먼 땅에서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언어를 포기하고 살겠다는 결심을 내려요. 그는 순수함을 잃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한 그 상태로 살고 싶었고요. 그럴 수 있는 방법론으로 택한 것이 결국 언어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가출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방법론으로 찾아낸 거죠. 그래, 그 결심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콜필드에게는 피비라는 여동생이었고요. 그녀의 애정 어린 그런 도움으로 그 가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홀든 콜필드 주인공, 부적응자의 부적응한 청소년의 표상이랄까요? 그런데 그 부적응자인 콜필드가 하고 싶었던 건, 바랐던 건, 되고 싶었던 건요, 호밀밭 아이들의 파수꾼이었어요. 이 낭떠러지에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호밀밭 낭떠러지에서 뛰어놀고 있는, 방향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파수꾼이 되어주고 싶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너무 순수하면 사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홀든의 머리카락 가운데 반이 백발이라는 유머러스한 묘사가 있어요. 그 자체로 훌륭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런 불안정한 시기에 접어든 감성,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홀든은 담배를 연달아 피우고요, 또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른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잡지를 사러 가다가는 오페라를 보러 가는 길이야 라고 허풍을 떨기도 하고요. 경멸하고 있던 영화의 주인공이 된 양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너무나 정서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청소년의 모습이 있죠. 그런 가운데 또 부유한 변호사를 아버지로 둔 도시 아이의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치기 어린 구석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진실한 것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바람, 허위에 대한 미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홀든의 매력입니다. 그 매력이 우리들을 잡아 끌죠. 대단한 흡입력이에요. 그 흡입력이라고 하면 마치 에밀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의 주인공 모모가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런 주인공 아이들이에요. 생이 너무 힘들 때는 자기 앞에 생의 모모가 떠오르고요. 모모를 떠올리면 다시 사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깝깝하다, 너무 답답하다, 정말 넌덜머리 난다 싶을 때는 이 홀든 콜필드라는 아이의 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약간 특이한 이 작품의 제목은 스코틀랜드 민요인 호밀밭에서 만난다면을 차용한 거라고 해요. 호밀밭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아이들을 붙잡아 주고 싶다는 홀든의 구세주적인 꿈의 표명입니다. 그 부분이 언급된 책의 문장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나 들어봤지. 그 애는 호밀밭을 걸어오는 사람을 누군가가 잡아준다면을 부르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아주 애처로울 정도로 가늘었지. 그 애는 분명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였어. 자동차는 질주해 지나가고 여기저기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나는데 부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애는 차도 가장자리를 걸으며 호밀밭을 걸어오는 사람을 누군가가 잡아준다면 을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어. 내 기분이 맑아지기 시작했지. 더 이상 우울한 기분이 아니더라고. 좀 뛰어넘어서 또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의 말이 맞았어. 호밀밭을 걸어오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 맞아. 그때까지도 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난 그게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잡는다면 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난 늘 어린애들이 넓은 호밀밭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려본단 말이야. 수천 명의 어린애들이 놀고 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어른 말이야. 어른이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지.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가 벼랑 쪽으로 뛰어오면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은 뛰면서도 자기가 뛰는 쪽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난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셈이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줄은 나도 알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지금 유일하게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책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오는 문장들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가 한 말이야. 미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어떤 목적을 위해 고귀한 죽음을 택하려 하는 것인데, 반면에 성숙한 인간의 특징은 같은 목적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것이다.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것, 같은 목적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것. 이 문장이, 이 태도가, 이런 삶에 대한 자세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에도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책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 빈슨 선생 말이야. 일단 너가 빈슨 선생의 수업 같은 것을 모두 패스하기만 하면 너는 점점 더, 만약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인내하기만 하면 너는 점점 더 진정으로 너의 가슴 속에 와닿는 지식들에 가까이 가게 될 거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행태에 의해 혼동되고 두려움을 느끼며 심지어 병들게 된 너가, 그런 케이스가 너가 처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런 면에서 넌 혼자가 아니며, 그걸 알게 됨에 따라 넌 신나고 자극받게 될 거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의 너처럼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고민을 해왔단다. 다행히 그중 몇몇은 그 고민을 글로 남겨두었지.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배울 수도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는 너로부터 배울 수도 있겠지. 그건 아름다운 상부상조야. 그리고 그건 교육이 아니야. 그건 역사야. 일종의 시라고도 할 수 있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건 아름다운 상부상조야. 교육이 아니야. 역사야. 일종의 시라고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내가 하는 그 고민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무수한 별과 같은 나의 친구와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고민이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 제가 또 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마음을, 귀를 열기만 한다면 그들과 무한 연결되는 걸 온몸 짜릿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 책을 만났을 때, 처음 읽었을 때요, 그때는 이 주인공 콜필드의 마음이 제 마음처럼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랄까, 청소년기의 그 외로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런 시기에, 그런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좀 지켜줬으면, 파수꾼처럼 어디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잘 붙잡아주고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들지 않았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가. 정말 가슴 떨릴 만큼 좋았거든요. 신기한 건 그런 가슴 떨림이 저는 당시 청소년기였지만 뭐 청소년기가 아니라 작년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그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같은 울림을 줬었다는 거죠. 어쨌든 처음 만남은 그랬고요. 두 번째인가 읽을 때는 이 작가의 흡입력 있는 이 스토리 전개와 문장들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그냥 나를 쥐고 놓아주질 않나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언젠가 그 다음에는 풀로 다 읽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넘기면서 다시 그때의 감흥을 되살려 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셀린저라는 작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는 좀 이제 잊혀져 있던 이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다큐멘터리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아마 그러면서 책을 다시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조금 충격적인 그의 인생, 그의 노년을 접하게 된 거죠. 저에겐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팩트고 그런 필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건요, 그가 이 셀린저라는 작가가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에서 원했던 것처럼, 주인공이 원했던 것처럼 멀리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그런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사람들과 아무런 접촉 없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무언의 상태로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보이잖아요. 물론 어린 여동생 때문에 좌초되긴 했지만 소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가 꿈꿨던 이상향의 삶을 실제로 이 셀린저라는 작가는 실현을 한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30여 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을 본인의 그 이상대로 외딴 곳에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홀로 떨어져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작품만 쓰면서 출간하지도 않을 그런 작품들을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립된 생활, 그가 원하던 삶을 살다가 가신 거죠. 한 사람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갔으니까 또 그만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도 싶어요. 그런데 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한 그 충격이 정말 얼마나 컸던지, 이 셀린저라는 이 자아가 강한 이 작가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 지어버린 그것으로부터 끝내 인생에서 어떤 극복, 빠져나옴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다가 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감히 말이죠. 근데 저의 생각은 그냥 생각이길 바랍니다. 아주 이 작가 셀린저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 가신 거길 하는 바람이에요. 셀린저의 인생에 그 전쟁이라는 그런 큰 작용을 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 인생에 그마만한 제 인생을 결정 지은 그런 건 뭐가 있는가 생각해봤어요. 뭐 어느 시대에는 그런 전쟁이 있을 이인 세대도 있고요. 어느 나라의 어느 세대에게는 혁명이 그것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스트와 같은 또 질병이 있는 그 나라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도 있을 거고, 저에게는 그런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사실 그 옛날에 그런 선배님들 세대에 비하면 너무나 풍요롭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결정적인 것을 뭘까 보니 자본주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신자본주의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제 인생을 결정짓는 정도로 뭔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신자본주의 내지는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정도라고 할까요? 그 속에 모든 게 매몰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공할 위력을 가진 인터넷과 이동통신 이런 것들, 그것 속에 정말 좀 인간미를 잃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내가 뭘 위해 일이 아둥바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업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나,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그것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이렇게 그저 살다 가도 될 것인가. 그런 제 인생을 결정짓는 것들에 의해 결정 지어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방황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때그때 나에게 다가와 줬던 책들, 그리고 그 속의 주인공들, 또 그 속의 메시지들, 이런 것들 덕분으로 저는 셀린저처럼 그렇게 외딴 곳에서 고립된 삶을 살지 않고 이 속세에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되고 싶었던 그런 세계의 젊은이들, 그 이후로도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젊은 영혼들의 파수꾼이 되어준 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 책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수다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셸이었습니다.